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EQR님, 나라가 참 어이상실이라고 하셨고요. 블루님, 구글이 비웃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구글이 비웃을 것 같아요. 파란날개님, 개 짜증나. 라고 진짜. 샛별하나님, 식약처도 되게 할 일 없나 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공무원들 얘들을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지들이 정말 공무원으로서 그 소신을 제대로 펼 수 있는 거는요, 민주정권이 들어설 때나 가능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꼭 보면 수구 꼴통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공무원들한테 의외로 많더라고요. 얘들이 수구 꼴통 정권한테서 안 당해봐서 이런 짓 하는 모양인데, 아니 안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러네요. 얘네들은 지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들이 잘나서 누리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지금 20대 소위 말하는 이찍남들도 보면은 참 가짠죠. 아이고, 솔직히 지금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고 심지어 러시아와의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2016년 바로 그 해 박근혜하고 황교안이 깽판 치는 바람에 당장 한반도가 전쟁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극적으로 남북한의 평화가 찾아왔었습니다. 전쟁 위기를 평화로 바꿔놨다고요. 그런데 윤석열이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 나면은요, 젊은 애들 다 잡혀가요. 지들 죽는 줄 모르는 거야. 이 또라이 새끼들 아닌지 모르겠어요.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란 자들도 미친 작다들 아니야. 걔들은 중도층이 아니라 줏대가 없는 자들이지. 그게 뭐 중도층이야. 중도층이면 적어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윤석열, 아이고 진짜 꼬락서니 하고, 그거는요, 중도층인 게 아니라 뇌가 없는, 대가리가 없는 거고요. 줏대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중도층에서 역풍 불까봐 겁나가지고 개혁을 하지 말자고 했던 새끼들은요, 그 새끼들은 양심이 없는 새끼들이지. 예? 아유. 그래서 우리가 수박이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수박이 아니라 진짜 더 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참, 아유. 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권순일, 유창훈 부장판사,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된 유창훈 부장판사, 이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자, 요 얘기를 좀 제가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창훈이 한동훈하고 동기인 것 같다라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KBS의 9시 뉴스에 나왔나 봐. 한동훈 동기 아니고 1년 후배래. 솔직히 우리가 볼 때는 동기나 1년 후배나 사실 1년 선후배 관계가 제일 가깝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글쎄 동기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꽤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한동훈이 팔팔 뛰었나 봐. 김의겸 의원이 이 얘기를 먼저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동기 아닌데 거짜 뉴스를 했다고 생쇼를 했어. 아이고 진짜 가짜고 더럽고 애니까고 죽겠네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다? 조중동에서는 권순일과 동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동문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왜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인데? 네. 권순일하고 김만배하고 연결해가지고 권순일하고 이재명하고, 아니 그거는 뭐 나왔어? 김만배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 법정에서도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게 여러 차례 나왔는데 뭐 왜 계속 이게
웃기는 새끼들 아니야. 검사 지들은 법정에서 한 번 나왔다는 거 가지고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법정에서 몇 번씩이나 나왔는데 권순일하고 이재명은 아무 관계 없다. 그 얘기가 김만배도 했고 다 했는데 뭐 이런 개새끼들 아니야. 자, 도대체 이 새끼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한동훈 동기가 아니란 거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지. 왜 그 펄펄 뛰고 지랄인데?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옛날에 김정숙 여사 숙명여고 나온 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았어요? 숙명여고 나온 사람하고 숙명여대 나온 사람을 같이 동문이라고 엮었던 기억 나세요? 그때 마스크 대란인가 뭔가 났을 때. 예. 그래서 다 감옥 가야겠네? 이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가 있나. 숙명여고하고 숙명여대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예? 1년 동기인지 1년 선후배인지는, 예, 관계가 조금 옅어질지언정 있는 건 있는 거 아니야. 쌩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거 좀 과하지 않나요? 예. 도대체 왜 이러는데? 유창훈 부장판사,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랑 특수관계인데 왜 이렇게 펄펄 뛰고 난리가 났을까?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가 이 얘기입니다. 권순일과 동문이라서 특수관계다, 한동훈과 동기라서 특수관계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왜 특수관계를 지금 따지기 시작하고 있느냐, 요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그리고 따지는 것 정도, 아니 뭐 어느 정도는 따지겠지. 어느 정도 안 따질 수가 없겠지만 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펄펄 뛸까? 왜? 아니 한동훈하고 이 판사하고 1년 동기인지 1년 선후배인지 이거 관계가 KBS 뉴스에 나올 정도로 엄청난 거야? 야, 나 놀랬네. 야, 웃겨 죽겠네. 진짜 치사 빤스다 이 새끼야. 아유 씨. 자, 볼게요. 유창훈 판사 73년생이고요. 대전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답니다. 저는 97년 졸업이라 그래가지고 얘 91학번인갑다 라고, 아니 92인갑다 했더니 92가 아니라 93이래. 한동훈이 92고 연수원 39회 사법연수원 29기, 한동훈이 27기죠. 뭐 여하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나랑 관계없어 이 얘기를 고지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관계없긴 왜 없어. 서울대 같은 데 나왔네. 법대 나왔네. 그거 몰라? 그리고 1년 선후배? 솔직히 말해서 선후배 관계, 1년 선후배 관계 제일 좋지 뭐. 안 그래요? 그에 비해. 그런데 뭐. 자, 그런데 한동훈 쪽에서는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 뭔데 얘들? 왜 이렇게 쌩 난린데? 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창훈.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현재 핵심적인 논란에 있는 것은, 논란거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권순일하고 특수관계냐 한동훈하고 특수관계냐 이 얘기인 거지. 권순일하고 왜 특수관계예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전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대전고등학교 출신인데 이 유창훈 판사도 대전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거야. 근데 권순일은요 59년생이에요. 그리고 유창훈은 아까 몇 년생이라고? 73년생이에요. 24살 차이가 나. 아버지 뻘이야. 아니 14살이군요. 14살. 14살 차이가 나요. 예, 이거 삼촌 뻘이죠.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59년생하고 73년생이면 많이 멀지 않나요? 예? 자, 그런데 이거를 같이 엮어요. 이걸 왜 엮어? 어떻게 이걸 엮을 수 있는데? 아니, 여러분 저 고등학교 물론 뭐 요새는 고등학교 동문이 뭐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동문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73년생이면 글쎄 대전도 뺑뺑이 돌릴 때 아닌가? 저희 때는 뺑뺑이였거든요.
글쎄, 대전도 뺑뺑이 돌릴 때 아니었나? 그때도 73년생도 대전에서는 뭐 165, 265 이런 거 했었나? 뺑뺑이 아니었어요?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동문이래. 근데 우리 때만 해도요. 고등학교 선후배 글쎄 1, 2년 선후배 정도면 친하기도 하고 잘 알기도 하고 하죠. 근데 15, 14년, 15년 차이가 나면 이거 별로 뭐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 사람들하고 한 묶음으로 인결해? 예. 그죠? 권순일하고 이 유창훈 판사하고는 한 묶음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서울대 1년 선후배 관계인 한동훈하고도 가까울 가능성이 높지. 그렇게 따지면. 가능성은 그쪽이 훨씬 높아요. 자, 아까 73년생이면 92학번 맞네라고 하셨는데, 예, 유창훈 판사가 아마 재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93학번이래요. 자, 왜 특수관계가 문제가 되느냐? 조선일보는 지금 계속해서 권순일하고의 관계를 계속 지금 띄우려고 해요. 대전고등학교를 시비 삼아가지고 계속 띄우려고 해요. 그리고 김우겸 의원은 한동훈 쪽하고 연결관계를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비록 동기까지는 아니나 예, 꽤 가까운 선후배 관계인 것만은 그렇잖아. 예, 한 학번 차이면 글쎄 동기만큼은 아니지만 글쎄요. 다른 선후배들하고보다는 가까운 관계 아닌가? 자, 의심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돼?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한동훈 쪽으로 또 의심이 많이 돼요. 그런데 자, 근데 뭐 이거 어디까지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진짜로 핵심적인 뭐 이유가 된다기보다 약간 가십거리에 가깝죠. 가십거리로 그칠 문제야.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길게 얘기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가십에 훨씬 가까운 얘기입니다. 가십거리예요. 그죠? 이 가십거리를 가지고 굳이 이 뭐 가짜 뉴스 운운하고 그거를 KBS가 받아 쓰고 뭐 이렇게 할 이유까지는 사실 저는 없다고 봐요. 가십이잖아, 그죠? 근데 왜 이 가십거리가 가십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주요한 뉴스, 주요한 논쟁거리로 또 올랐느냐? 요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했던 얘기를 다시 끌고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왜 누구랑 가까운 게 누구랑 친한 게 가십거리밖에 안 될 그런 얘기가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돼서 논쟁거리로 가고 있느냐. 가짜 뉴스 운운할 정도의 논쟁거리로 가는 이유가 뭐냐. 참네. 김정숙 여사건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고와 숙명여대를 같은 학교라고 갖다 묻는 자들이 있더니 여하튼 간에 문제는 특수관계가 논란이 된 이유입니다. 자, 검찰이 일단 이 특수관계라는 것에서 제일 원죄가 있어요. 사실 이 특수관계를 처음 시비 삼은 게 누구였냐? 검찰이에요. 검찰이 뭐 조중동이나 이런 지들 친검 언론들을 이용해서 뭐라 그랬냐? 아유, 유창훈 부장판사가 권순일하고 같은 고등학교네. 그쪽하고 또 특수관계야 라고 막 얘기를 한대. 그 얘기를 조중동이 그대로 받아 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정반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야, 한동훈하고 동기네. 물론 알고 봤더니 동기가 아니라 1년차 선후배였다. 예. 근데 자, 1년차 선후배나 뭐 얘기하기에 따라서는 1년차 선후배나 동기나 뭐 약간 차이가 날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일단 시작은 검사들이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15년 차이가 나는 그게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사람이 뭐 얼마나 가깝다고.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시비거리로 삼았던 검사들이 일단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진짜로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죠. 자, 그런데 진짜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가지고 특수관계 운운, 고등학교 동문 운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결국 뭐냐면요. 이런 보도 자체를 유창훈 판사에 대한 압박으로 쓰는 겁니다. 자, 유창훈 너 지금 온 검사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조선일보에서 니 깐 거 알지?
니 권순일이랑 동문이라며, 선후배 관계라며, 그거 깠다? 알지? 사실상 은근한 위협과 협박을 한 거에 바로 그런 겁니다. 검찰이 검찰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친검 언론을 동원해서 은근히 판사한테 위협을 가한 거예요. 판사를 압박한 겁니다. 자, 일종의 장외 압박용인 거죠. 장외 압박전, 여론전을 벌이는 소재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소재의 정면으로 반박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동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할 때는 뭐야? 뭐야 이거? 바로 반박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야, 이 반박 거짓말이야! 라는 식으로 다시 강하게 어필하고 나가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판사를 압박하는 소재로 쓰고 있었는데 그 소재가 거덜날 것 같고 효과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펄펄 뛰면서 나선 거예요. 가십거리밖에 안 될 얘기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만약에 유창훈이 기각하면은 네 권순이라고 관계 때문에 한 거야. 너 그거 두고두고 시비거리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동네 길냥아비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언론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해서 압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달리면서 뭘 말하느냐. 검찰이 지금 현재 영장이든 뭐든 수사 결과든 지들이 범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한 게 없다는 얘기죠. 검사들은 그렇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은 그래요. 증거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여론전으로 수사를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여론몰이를 쫙 해가면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게 검사들이고요. 지금 딱 그 상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표적이 현재 유창훈 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창훈 판사 같은 사람은 별로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잘 판단을 내리고 어떤 특정한 곳에 흔들리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하지만 뭔가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무색무취한 사람들, 근데 약간 좀 보수적인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믿음직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못 믿을 사람들이다. 왜? 뭔가 자신과 관련된 압박이 작동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한동훈하고 이 유창훈 부장판사하고 진짜 대학 동기인 줄 알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 선후배 관계라고 해야 되나? 좀 찜찜한 건 사실이죠. 쎄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쎄한 거는 뭐다? 지금 이런 문제들 한동훈하고 가깝니, 권순이라고 가깝니, 이런 걸로 해서 시비거리 삼고 이걸 논쟁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판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판사는 선택지가 두 가지 있어요. 검찰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줄 것이냐, 나 못하겠어, 안 할래, 다른 사람 하면 안 될까, 떠넘기거나.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검사가 원하는 판사가 덜컥 그 사건을 받아갈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검사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판사가 마음에 안 드는 수도 있을 것 같아. 검찰들 볼 때에는. 그러니까 이 판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바꾸는 방법? 없어. 저는 그렇게라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를 검찰이나 법무부가 선택을 한 건 아니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바꾼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판결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장 외에서, 법정 밖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예 판사 좀 믿지 뭐. 저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유창훈 판사가 믿음이 갔다 말았다 해요. 첫째, 일단 이 박영수 영장 기각, 이게 1차 영장 기각인데요. 그 두 번 청구가 돼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발부가 되잖아요. 2차 영장이 받아들여진 1차 기각 때 이 유창훈 부장판사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혐의 소명이 잘 안 됐다는 취지로 말을 해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200억 원을 받기로 하고 뭐 그래서 우리은행의 뭐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이걸 뭐 이끌어주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왜? 이미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직을 그만두고 난 상태였고 그 뒤에 200억을 받기로 약속이 됐고 그 뒤에 우리은행에 대한 로비를 한 거더라. 그러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수재죄나 수뢰죄에 그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각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돈봉투 사건에서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하고 둘 다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윤관석 의원의 영장이 발부되고 이성만 의원은 기각이 됐잖아요. 제가 사실 요거를 예측을 했었어요. 뭐라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될 것 같다. 이성만은 기각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볼 때는 상식적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정근 돈봉투 사건에서 이정근 씨에 대한 그 영장이 발부된 걸 보고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정근 씨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혐의가 나왔다기보다 영장을 두 번째 청구했기 때문에 거의 영장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바울 씨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백현동 사건으로 들어갔다기보다 이 사람은 자기 회사 돈 400억 원을 횡령한 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백현동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별건이거든요. 별건 구속을 했어요. 이런 걸 볼 때는 결국에 검사들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는 겁니다. 과거 판결을 보면은요, 예비군인데 그 현역 갔다 와서 예비군인데 여호와의 증인에 입교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예비군 훈련 안 할래 라고 했는데, 자, 이게 그 향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근데 이 사람한테 무죄 선고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인한테 그 처방전을 준 의사한테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또 그럴싸한데 싶다가도 보시다시피 민주노총 그 건설노조 그 관계자들한테 영장을 발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민주노총의 경우에 이 영장 발부하는 게 사실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노조와 관련해서 건설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집을 짓다 보면은 이게 딱 8시간을 못 맞춰요. 한 30분만 더 하면은 공기가 확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돈이 많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딱 8시간 끝내고 가는데 항상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 미안하지만 1시간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잔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잔업을 요청을 해야 돼. 길게도 안 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잔업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근데 그때마다 돈을 따로 챙겨주려니 좀 애매하거든요. 보통 건설 요즘 같은 경우에 그 개인 사람인 경우에는 그 1시간 더 한 것만큼 돈을 챙겨주면 땡인데 뭐가 있느냐면 기술자라든지 또는 뭐 기계인 경우에는 1시간 계산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하루치로 계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그 장비, 포크레인 같은 경우 하루 80만 원인가 그래요. 60만 원인가? 요새 80만 원 하나요? 자,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8시간 딱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0분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하루치를 더 부르는 게 아니라 내 30분치만 더 줄게. 어떻게 안 될까? 자, 그래서 그렇게 1시간씩 하는 거 할 바에야 차라리 뭉텅 묶어가지고 내가 30분 정도 시간 좀 더 해줄게. 그런 거 내가 잔업 좀 해줄게. 그러니 애시당초 처음 뭐라고? 애시당초에 돈을 미리 좀 땡겨줘. 미리 줘 이거예요, 그거를. 잔업 반대 생겨요. 진짜 생겨. 안 생길 수가 없어. 제가 우리 아들이 그 옛날에 그 대안학교, 초등학교를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대안학교의 그 학교 건물이
갑자기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새로 지을 때만 제가 막 되게 좀 뭐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좀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을 지을 때 보니까 이거 30분만 더 하면 일이 끝나겠는데 이거 아씨 내일 하루치를 다시 불러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돈을 제가 더 드릴 테니까 차라리 30분을 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뭐라 그러느냐?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에 이런 입회비나 뭐 뭐라지, 노조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미리 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비 안 삼고 협상 안 하고 그냥 30분 정도 시간 해주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거. 그 돈을 받았다고 뭘 한 거다? 예. 이걸 문제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하시는 뭐 거기 일하시는 일꾼 이거 노동자들은 내가 내 돈은 다 챙겨가는데 그렇게 30분씩 더 하는 요런 비용, 잔업 비용 요런 거를 사러 땡겨 가지고 그걸 노조비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죠. 근데 요거를 가지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저는 이런 판사는 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몇 분이나 된다고? 그런 점을 볼 때 솔직히 좀 싸해요. 그닥 믿음이 안 가는 판사라고 생각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예, 벌금 80만 원을 선고를 하셨더라고. 예. 사전 선거 운동이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동네 길냥아비님, 건설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책상에 앉아 있으니 그런 판결이 나는 거겠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딱 한번 해보면 알아요. 딱 한번 해보면 알아. 예. 그 장비 같은 건 그렇거든요. 하루 80만 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 저기 이 뭐래냐 그 펌프차 있어요. 그 콘크리트 쏘아주는 그래서 2층 3층 올릴 때 그 콘크리트 위에까지 올려주는 그 펌프차 있거든요. 그 펌프차가 하루 빌리는데 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은 1시간만 더 하면 되겠는데 잘못해가지고 하루 내일 불러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찌 되냐? 레미콘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2시간 안에 다 써야 돼요. 2시간을 넘어가면은 버리고 다시 갖고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이 1시간 때문에 레미콘 비용 추가로 들고 내일 장비 빌리는 80만 원 또 추가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 1시간 그냥 더 해주세요. 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노조비를 좀 떼주면 우리 원래 그걸로 노조비 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비를 떼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잔업했을 텐데 라고 되는 거였던 거예요. 진짜 참.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알아. 해보면. 조금이라도 해보면 알아요. 현실이, 근데 이게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안이 꼽죠. 건설공사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진짜 안이 꼽지. 예. 그전에는 30분 일 더 시키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돈 안 줘도 되는 거였어. 그런데 건설노조, 민주노총 생기니까 그걸 30분을 돈을 뜯기네?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건폭 하는 겁니다. 진짜 열받네. 자, 이런 상황을 민주노총 쪽에서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얘기했는데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지. 자,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솔직히 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뭐 한동훈하고 가까운지 권순일하고 가까운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 자체를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것이 재판 외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고 검찰이고 조중동이고 노리는 거는 그건 거죠. 특수관계가 누구랑 있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거론해서 판사에게 개인적인 압박을 주는 거야. 생전에 별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던 판사가 온 나라에 시선이 다 집중돼봐. 어떻게 되겠어? 미친다.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그냥 조금 뭐
그 방송 나가서 얼굴 알리고 하는 정도는 괜찮지. 근데 진짜 첨예한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그 한가운데 서 있어 봐. 되게 불편해요. 그런 거를 노리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참 답답합니다. 아씨.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벌써 장외 여론전, 장외 압박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늦게 출발한 이 문제를 뒤늦은 출발을 만회하려면요. 강하고 더 강하고 절실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샛별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판결해도 비슷한 판결이 나와야 믿을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완전히 반대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라고 하셨고요. 가을 영양제님, 탄원서 희강 요청 많이들 해주세요. 당원이 아니라도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님, 추석 밥상에 이재명 올리려고 급하게 영장 치려다가 영장 담당 판사는 지들 입맛대로 못한 것 같다라고 하던데, 일단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딱히 지들 입맛에 맞는 판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전 압박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맞아요. 지들이 입맛에 맞는 판사 같으면 오히려 여론전 안 해. 여론전 안 하고 우리 쪽에서 여론전이나 뭐 이렇게 압박 들어가는 거를 비방하는 이런 전술을 쓰겠죠. 지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얌전하게 있는데 쟤들 봐, 쟤들이 압박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몰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 일단 지들이 입맛 맞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겠지요. 자, 오밤중의 뉴스.